36시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무릎을 꿇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서울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발언은 허위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NN과 BBC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불과 36시간 전만 해도 그는 달랐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필요 없다. 우리 기술이 훨씬 우월하다. 3개월이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그의 선언에 일본 전역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요타 공장이 멈췄습니다. 소니 생산 라인이 정지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6조 원씩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대체 36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겁니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완벽한 역습을 준비했던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공급망 분석가 히로시 타카하시입니다. 20년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추적해왔고 일본 경제산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부 청사 내부 회의실에서 오만한 계획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36시간 만에 그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데이터와 함께 공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7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비공개 전략 회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반도체 의존도 감축 방안이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의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고 맨 앞쪽에는 이시하라 유스케 경제산업성 차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8살의 야심가로 차기 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을 앞두고 흥분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님, 통상정책국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73%에 달합니다. 대체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시하라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논의할 핵심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대만 TSMC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3개월 내 물량 확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20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TSMC는 이미 애플, 엔비디아, AMD 물량으로 2년치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었습니다. 긴급 물량 확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다른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시하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SMIC도 검토 중입니다. 선택지는 충분합니다. 차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시하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카하시 자문위원 말씀하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봤습니다. TSMC의 현재 가동률은 98%입니다. 신규 물량 수용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마이크론은 자체 수요 감당도 벅찬 상황이고 SMIC는 품질 보증 문제로 일본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하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카하시 위원님은 기술 전문가이시니 기술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차관님, 하지만 공급망은 정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움직입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산업의 전자제어 장치
83%가 한국산입니다. 소니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91%가 한국산입니다. 파나소닉 인버터용 반도체 87%가 한국산입니다. 이걸 3개월에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시하라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다카하시 위원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나옵니다. 차관님, 의지로 공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현실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관료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시하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다카하시 위원님은 너무 한국을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합니까? 원래 반도체는 일본이 만든 겁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 80%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간 거에 불과합니다. 옆에 앉은 통상정책국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도 소니한테 배웠고 SK도 도시바한테 배웠습니다. 우리가 키워준 겁니다. 산업정책과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한국 반도체가 특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가격이 싸니까 쓴 거죠. 기술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수율이 94%입니다. 일본 라피더스는 19%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SK 하이닉스 HBM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엔비디아가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격차입니다. 다카하시 위원님, 이시하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숫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홍보용으로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기술력이 훨씬 위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먹으면 1년 안에 따라잡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현실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시하라가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님, 그건 너무 급격한 거 아닙니까? 통상정책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시하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겁을 먹을 겁니다. 차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격할 겁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되갚습니다. 이시하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공급 안 하면 그쪽도 수조원 손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올 리 없습니다. 차관님은 한국을 모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10년간 한국 기업들과 일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다카하시 위원님, 이시하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일하셨나 봅니다. 시야가 한국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일본의 국익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산업이 무너집니다. 과장이 심하시군요.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 준비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관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기자회견까지 3시간 1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36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경제산업성 브리핑룸에 300여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문위원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시아라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검은 양복에 작은 일장기 배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중대 결정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금일부로 대한민국산 반도체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이시아라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연간 47조 원 규모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구조적으로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기술 자립,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환호성까지 질렀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교도통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시아라가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대만, 미국 기업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전환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사히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시아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쓴 게 아닙니다. 그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원래 반도체 기술은 일본이 개척한 겁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간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수율 94%, 라피더스 19%.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83% 한국산, 평균 재고, 일수 32시간. 소니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91% 한국산, 평균 재고, 일수 28시간. 파나소닉 인버터용 반도체 87% 한국산, 평균 재고, 일수 35시간.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평균 30시간 안에 일본 주요 공장들이 멈춘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장은 언제나 제 전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밤중에라도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무언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SK 하이닉스 담당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방송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일어섭니다. NHK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자립국이 되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라는 자막을 단 교수가 나왔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 한국 기술은 사실 일본 기술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시 집중하면 1년 안에 추월 가능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다카하시 선생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최 부장님, 아까 전화했는데요. 알아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발표입니까?
한국 4개 기업 공동 성명입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일본양 출하 중단 결정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최 부장님,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10년 우정이 있으니까요.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평화로운 도시.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28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경제산업성 상황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을 비롯해 주요 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 언론 사이트들이 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정보분석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 한국 측 공식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 LG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시하라가 만족스러운 표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겁을 먹은 겁니다. 통상정책국장이 거들었습니다. 연간 47조 원 시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알 테니까요. 감정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시하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한테 뭐라고 항의할지 고민하고 있겠죠. 차관님, 이건 항해 준비가 아닙니다. 반격 준비입니다. 다카하시 위원님은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공급 끊으면 그쪽도 망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오후 1시 서울 발표 예정. 삼성 본사 브리핑룸. 4개 기업 공동. 손이 떨렸습니다. 차관님, 서울에서 오늘 오후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시하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삼성, SK, 한화, LG 4개 기업이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발표에 대한 대응일 겁니다. 이시하라가 시계를 봤습니다. 1시면 4시간 남았군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급히 대만 TSMC 도쿄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이사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긴급 물량 확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일본 정부 요청 사항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카하시 상, 어제 경제산업성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요? 대기 시간 최소 6개월입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2년치 풀입니다. 물량은요? 귀사가 요청하신 물량의 15% 정도만 가능합니다. 15%요? 그것도 6개월 후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어서 미국 마이크론에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현재 우리도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신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중국 SMIC는 어떻습니까? 품질 보증이 안 됩니다. 일본 기업들 품질 기준을 못 맞춥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상황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차관님, 대체 공급선 확인 결과 보고드립니다. 이시하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TSMC 대기 6개월, 가능 물량 15%, 마이크론 신규 계약 불가, SMIC 품질 기준 미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당장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까? 통상정책국장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서울에서 기자회견 시작됐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브리핑룸이 화면에 떴습니다. 단상 뒤로 4개 기업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박서준 삼성전자 전무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4개 기업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이시하라 차관의 어제 발언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전무가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향 모든 반도체 및 관련 부품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이시하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검증이 얼마나 걸립니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 제품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셨으니 철저히 검증해야겠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공급 중단 아닙니까? 기자가 외쳤습니다. 저희는 품질 재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시하라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친놈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러는 거야? 차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자존심으로 움직인다고요. 닥쳐요. 이시하라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입니까?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박 전무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검증 완료 후에도 공급 재개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완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7분.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발표 직후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지금 서울 발표 보셨습니까? 도요타 구매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재고가 3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연락하십시오. 소니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지 센서 라인이 28시간 후면 멈춥니다. 긴급 물량 확보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오후 3시 경제산업성 대회의실에 주요 기업 대표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 총 23개의 기업의 CEO와 구매 담당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단상에 섰지만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도요타 부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대응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시하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만과 미국 업체들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확답을 주십시오. 소니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구마모토 공장 7개 라인이 내일 모레면 전부 멈춥니다. 시간당 손실이 187억 원입니다. 파나소닉 부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 라인 중단 위기입니다. 차관님, 어제 기자회견에서 3개월이면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시하라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히타치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체 공급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이시하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보고 공장 문 닫으라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현재 일본 주요 산업의 한국 반도체 재고 현황입니다. 자동차 산업 평균 재고 32시간, 전자 산업 평균 재고 28시간, 통신장비 산업 평균 재고 19시간, 의료기기 산업 평균 재고 41시간, 산업로봇 산업 평균 재고 23시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평균 29시간입니다. 내일 저녁이면 일본 주요 공장들이 동시에 멈춥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7개 핵심 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 공급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다발 타격 전략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4개 기업의 발표 시점이 우리 발표 정확히 2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실패하기에 딱 맞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할 시점에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건 즉흥적 대응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작전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요타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에 사과하고 공급 재개를 요청하거나, 둘째, 공장을 멈추고 6개월을 기다리거나. 사과라고요? 이시하라가 소리쳤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럼 공장을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루 손실 6조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42조 원입니다. 한 달이면 180조 원입니다. 차관님, 선택하십시오. 그날 저녁 9시, 저는 도쿄 시내 한 이자카야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조치로 일본 산업계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내일부터 나고야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며 소니는 구마모토 공장 비상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옆 테이블 셀러리맨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미쳤나봐. 저렇게 나오면 자기들도 손해잖아. 그러게. 어차피 며칠 못 가서 다시 올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가요? 일본 전역의 공장 중단이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최 부장님, 이시하라 차관이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 사과, 기자회견, 전 세계 생중계. 그 정도면 고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4분. 발표 후 21시간 34분. 이제 평균 7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첫 번째 공장이 멈췄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이었습니다. 전자제어장치 재고가 바닥났고 메인 조립 라인 4개가 동시에 정지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나고야 공장 전면 중단. 시간당 손실 214억 원. 일일 근로자 8,000명 대기 발령.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소니 구마모토 공장 이미지 센서 라인 3개 정지. 오전 9시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에어컨 생산 라인 전면 중단. 오전 11시 히타치 가나가와 공장 산업용 로봇 라인 중단. 오후 1시 미쓰비시 전기 나고야 사업소 엘리베이터 부품 생산 중단.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평균 29시간. 정확히 그 시점에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경제산업성 비상대책본부에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일본 전역의 공장 가동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한 공장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이 점점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재까지 가동 중단 공장 47개소, 일시 휴직 근로자 12만 3천 명, 직접 손실 누적 8조 9천억 원, 간접 손실 추산 불가. 숫자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생산 중단율 68%, 전자산업 생산 중단율 71%, 산업로봇 제조 중단율 83%, 의료기기 제조 중단율 54%. 이시하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증시 상황은요? 니케이 지수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현재 8.7% 하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니케이 지수 9.2%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거래 일시 중단.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율은요? 엔화 급락 중입니다. 달러당 171엔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엔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시하라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연락하십시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쿄 시내 전광판에는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도요타 전국 14개 공장 중단. 소니 주가 14% 폭락. 파나소닉 긴급경영회의 소집. 사람들이 전광판 앞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안 준다면서요? 옆에 있던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자존심 때문에 안 한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주요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일주일 내 일본 제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일부터 무급휴직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대요.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가 왜 저런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상황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네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32시간 예측이었는데 실제로는 28시간 만에 주요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재고 관리가 우리 예상보다 더 빡빡했나 봅니다. 최 부장님, 이시하라 차관이 연락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공식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33시간째. 가동 중단 공장 73개소. 누적 손실 11조 4천억 원. 일시 휴직 근로자 18만 명. 니케이 지수 재개 후 추가 하락 총 11.3% 폭락. 엔화 달러당 174엔. 외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제조업 36시간 만에 무릎. 한국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 BBC도 비슷한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초래한 재앙. 36시간의 악몽.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 경제 대국의 추락.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경제산업성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차관님이 내일 아침 서울로 가십니다. 결정하신 겁니까? 네. 총리 제가 받았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셨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불빛들이 내일이면 하나씩 꺼질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7분. 발표 후 34시간 47분. 36시간까지 1시간 13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인천공항 입국장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과 함께 온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6시간 전 도쿄에서 오만하게 선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차관님, 사과하러 오신 겁니까? 한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공급재개 요청하실 겁니까? 일본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이시하라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거리를 보니 7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높은 빌딩들, 더 깨끗한 거리, 더 세련된 사람들. 일본을 추월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시하라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깨닫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박서준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님 오셨습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환대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삼성, SK, 한화, LG 4개 기업의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삼성 부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시하라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차관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차관님께서 36시간 전에 하신 말씀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필요 없다.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3개월이면 대체 가능하다. 매 문장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 발언들이 사실입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이시하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영미 SK 상무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하셨습니까? 정치적 목적이었습니까? 이시하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화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소평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이룬 성과를 허위 사실로 폄하했습니다. 이시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박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 보고 받으셨죠? 이시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동 중단 공장 73개소. 누적 손실 11조 4천억 원. 니케이 11.3% 폭락. 엔화 달러당 174엔. 박 전무가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36시간입니다. 차관님이 3개월이면 된다고 하신 대체 공급은 36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차관님, 우리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발언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에 사과하십시오. 둘째, 기술 검증 협약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면
공동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거짓이면 배상 책임을 지십시오. 셋째,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런 비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시아라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아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3시에 이 건물 브리핑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이시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시아라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모두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아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시간 전 저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이 모든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수율 94%, SK하이닉스 HBM 세계 유일 기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시아라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완전한 90도였습니다.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발표 직후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지금 서울 발표 보셨습니까? 도요타 구매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재고가 3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연락하십시오. 소니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지 센서 라인이 28시간 후면 멈춥니다. 긴급 물량 확보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오후 3시 경제산업성 대회의실에 주요 기업 대표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 총 23개의 기업의 CEO와 구매 담당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시아라 차관이 단상에 섰지만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도요타 부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대응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시아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만과 미국 업체들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확답을 주십시오. 소니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구마모토 공장 7개 라인이 내일 모레면 전부 멈춥니다. 시간당 손실이 187억 원입니다. 파나소닉 부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 라인 중단 위기입니다. 차관님, 어제 기자회견에서 3개월이면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시아라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히타치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체 공급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이시아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보고 공장 문 닫으라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현재 일본 주요 산업의 한국 반도체 재고 현황입니다.
자동차 산업 평균 재고 32시간, 전자 산업 평균 재고 28시간, 통신 장비 산업 평균 재고 19시간, 의료기기 산업 평균 재고 41시간, 산업 로봇 산업 평균 재고 23시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평균 29시간입니다. 내일 저녁이면 일본 주요 공장들이 동시에 멈춥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7개 핵심 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 공급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다발 타격 전략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4개 기업의 발표 시점이 우리 발표 정확히 2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실패하기에 딱 맞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할 시점에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건 즉흥적 대응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작전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요타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에 사과하고 공급 재개를 요청하거나, 둘째, 공장을 멈추고 6개월을 기다리거나. 사과라고요? 이시하라가 소리쳤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럼 공장을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루 손실 6조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42조 원입니다. 한 달이면 180조 원입니다. 차관님, 선택하십시오. 그날 저녁 9시, 저는 도쿄 시내 한 이자카야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조치로 일본 산업계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내일부터 나고야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며 소니는 구마모토 공장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옆 테이블 셀러리맨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미쳤나봐. 저렇게 나오면 자기들도 손해잖아. 그러게. 어차피 며칠 못 가서 다시 올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가요? 일본 전역의 공장 중단이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최 부장님, 이시하라 차관이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 사과, 기자회견, 전 세계 생중계. 그 정도면 고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4분. 발표 후 21시간 34분. 이제 평균 7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첫 번째 공장이 멈췄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이었습니다. 전자제어장치 재고가 바닥났고 메인 조립 라인 4개가 동시에 정지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나고야 공장 전면 중단. 시간당 손실 214억 원. 1일 근로자 8,000명 대기 발령.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소니 구마모토 공장 이미지 센서 라인 3개 정지. 오전 9시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에어컨 생산 라인 전면 중단. 오전 11시 히타치 가나가와 공장 산업용 로봇 라인 중단. 오후 1시 미쓰비시 전기 나고야 사업소 엘리베이터 부품 생산 중단.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평균 29시간. 정확히 그 시점에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경제산업성 비상대책본부에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일본 전역의 공장 가동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한 공장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이 점점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재까지 가동 중단 공장 47개소, 일시 휴직 근로자 12만 3천 명, 직접 손실 누적 8조 9천억 원, 간접 손실 추산 불가. 숫자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생산 중단율 68%, 전자산업 생산 중단율 71%, 산업로봇 제조 중단율 83%, 의료기기 제조 중단율 54%. 이시하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증시 상황은요? 니케이 지수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현재 8.7% 하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니케이 지수 9.2%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거래 일시 중단.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율은요? 엔화 급락 중입니다. 달러당 171엔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엔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시하라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연락하십시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쿄 시내 전광판에는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도요타 전국 14개 공장 중단. 소니 주가 14% 폭락. 파나소닉 긴급경영회의 소집. 사람들이 전광판 앞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안 준다면서요? 옆에 있던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자존심 때문에 안 한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주요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일주일 내 일본 제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일부터 무급 휴직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대요.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가 왜 저런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상황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네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32시간 예측이었는데 실제로는 28시간 만에 주요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재고 관리가 우리 예상보다 더 빡빡했나 봅니다. 최 부장님, 이시하라 차관이 연락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공식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33시간째. 가동 중단 공장 73개소. 누적 손실 11조 4천억 원. 일시 휴직 근로자 18만 명. 니케이 지수 재개 후 추가 하락 총 11.3% 폭락. 엔화 달러당 174엔. 외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제조업 36시간 만에 무릎. 한국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 BBC도 비슷한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초래한 재앙. 36시간의 악몽.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 경제 대국의 추락.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경제산업성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차관님이 내일 아침 서울로 가십니다. 결정하신 겁니까? 네. 총리 제가 받았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셨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불빛들이 내일이면 하나씩 꺼질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7분. 발표 후 34시간 47분. 36시간까지 1시간 13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인천공항 입국장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과 함께 온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6시간 전 도쿄에서 오만하게 선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차관님, 사과하러 오신 겁니까? 한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공급재개 요청하실 겁니까? 일본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이시하라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보니 7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높은 빌딩들, 더 깨끗한 거리, 더 세련된 사람들. 일본을 추월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시하라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깨닫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박서준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님 오셨습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환대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삼성, SK, 한화, LG 4개 기업의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삼성 부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시하라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차관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차관님께서 36시간 전에 하신 말씀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필요 없다.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3개월이면 대체 가능하다. 매 문장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 발언들이 사실입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이시하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영미 SK 상무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하셨습니까? 정치적 목적이었습니까? 이시하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화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소평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이룬 성과를 허위 사실로 폄하했습니다. 이시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박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 보고 받으셨죠? 이시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동 중단 공장 73개소. 누적 손실 11조 4천억 원. 니케이 11.3% 폭락. 엔화 달러당 174엔. 박 전무가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36시간입니다. 차관님이 3개월이면 된다고 하신 대체 공급은 36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차관님, 우리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발언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에 사과하십시오. 둘째, 기술 검증 협약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면 공동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거짓이면 배상 책임을 지십시오. 셋째,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런 비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시아라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아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3시에 이 건물 브리핑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이시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시아라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모두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아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시간 전 저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이 모든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수율 94%, SK하이닉스 HBM 세계 유일 기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시아라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완전한 90도였습니다.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가 가장 먼저 떴습니다. 일본 고위 관료, 한국 앞에서 90도 사과. 36시간 만에 굴욕. 영상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시아라가 허리를 숙인 그 10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오만의 대가. 일본이 배운 36시간의 교훈.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작은 반도체 칩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블룸버그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파워의 재확인.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수율 94%대 일본 라피더스 19%. SK하이닉스 HBM 세계 점유율 53%. 한국 4개 기업 합산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4%. 로이터는 경제적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36시간의 재앙. 일본 손실 11조 4천억 원. 시총 증발 131조 원.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줬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본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톤은 달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부의 판단 착오, 산업계 피해 심각. 아사히 신문은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오만이 부른 참사. 36시간의 악몽.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준 전무였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공급 재개 결정됐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일 아침부터 정상 출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전무님, 우리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경고하셨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밤 도쿄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6.8% 상승했습니다. 공급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였습니다. 엔화도 달러당
168엔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입은 손실 11조 4천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증발한 시총 131조 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제조업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일본 공장들이 하나씩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에 한국산 전자제어 장치가 도착했습니다. 조립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구마모토 공장에도 메모리가 공급됐습니다. 이미지 센서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파나소닉, 히타치, 미쓰비시 전기 모든 공장이 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제산업성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이시하라 차관도 보직 해임됐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것입니다. 도요타가 삼성전자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간 안정적 물량 확보 조건이었습니다. 소니는 SK하이닉스와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합의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한일 반도체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코엑스 컨벤션홀에 양국 기업 대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도쿄에서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36시간 후 일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고 엔화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36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깨달음입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필수 파트너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서준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다카하시 선생님. 두 나라의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36시간의 악몽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경쟁하되 협력하는 관계. 그것이 36시간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쿄 오피스에서 최신 공급망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주요 기업들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도요타 83%에서 91%로, 소니 91%에서 96%로, 파나소닉 87%에서 94%로. 36시간의 충격 이후 일본 기업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더 깊이 협력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달라졌습니다. 경제산업성에 한국협력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차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36시간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다음 주 서울에 오신다면서요? 네, 정기협의차 갑니다. 저녁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의 한 식당에서 최 부장을 만났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건배. 최 부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36시간의 승리에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승리라기보다는 깨달음이었죠.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놀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47조 원 시장인데요. 최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죠. 우리 선배들이 밤새워 개발한 기술을 별것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은 다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일본보다 뒤처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기술도 속도도 에너지도. 36시간은 그 현실을 확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박서준 전무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한일 공동 차세대 반도체 개발센터였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해 이나노 이하 공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참여합니까?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모두 참여합니다. 연간 투자 규모가 3천억 원입니다. 대단하군요. 36시간의 교훈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협력해야 살아남는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36시간의 교훈. 한일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일본은 36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만이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6시간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임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3나노 수율 94%, SK하이닉스 HBM 세계 점유율 53%. 이는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 우위입니다. 일본은 이를 인정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하되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36시간이 남긴 교훈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36시간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까지 36시간 만에 무릎 꿇은 일본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밤을 새워 일궈낸 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